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이 나토의 회원국이 되도록 초청받았다. 2.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 3. 북한과 불규칙한 움직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공식 회원국으로 초청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과 달리 일본은 공식 초청국으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직후 급속도로 가까워졌던 북과 일본. 두 국가 사이가 갑자기 냉랭하게 바뀌면서 한국이 일본 자리를 꽉차고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발돋움한 것이죠. 일본이 이렇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럽은 한 세기 전 파멸과 다시 마주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군사위원회의 로브 바우어 위원장은 현재 유럽이 겪고 있는 문제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호소하며 대외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있어 한국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이를 위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는데요. 2017년부터 4년간 네덜란드의 합참의장을 역임했던 그는 2021년부터 나토 군사위원회를 맡으며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나토가 개입하는 것은 확전이라 나설 수 없지만 국제적인 공조를 위해 뒤에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나토와 다른 국가와의 공조를 강조했는데요. 나토의 중책을 맡은 그가 한국을 우선적으로 방문한 것은 한국이 세계 평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 미국은 나토의 협력국으로 한국을 콕 집어 나토와 한국 사이에 다리를 놓은 적이 있습니다. 한창 중국과 미국 사이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때 미국은 동맹 전선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과의 공조에 공을 들였는데요. 그 일환으로 나토 회원국과 한국 사이를 미국이 연결한 것입니다. 이전 한국은 나토의 비회원 국가로 간접적인 지원을 했으나 작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러브콜로 인해 한국은 본격적으로 나토에 발을 걸치기 시작했죠. 오커스와 쿼드를 비롯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다자 관계를 구축하며 연대를 쌓던 미국은 한국을 다자 동맹관계의 한 축으로 만들기 위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 고위 관리들을 한국에 보내면서 한국 고위층과 소통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나 2022년 들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튼튼한 관계를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 미국은 전략을 변경 한국을 끌어들이는데 속도를 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나토에 가입하기를 미국이 정식으로 권유한 것이죠.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것은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이었죠. 그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석할 것은 물론이고 향후 중요 동맹이 될 아시아 태평양 4개 국가들은 나토와 상시 공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것인데요. 블링컨이 말한 4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일컫습니다. 오는 6월 열리는 회담에 4개 국가의 참석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정식 나토 회원국으로 승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등장했는데요. 한국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박진 후보자는 오는 6월에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 권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하며 미국의 요청이 사실인 것을 확인해 주었죠.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그는 미국이 초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며 나토 정상회의에서 향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 협조 수위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나토 초청이 공식화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방문하기로 하면서 이와 같은 나토 공식 초청은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뜻밖의 사실이 미 전계에서 흘러내어 나토 가입국이 4개 국가가 아닌 3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일본이 나토 공식 초청 자리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러시아와 거리를 두며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먼저 미국의 손을 잡은 나라로 향후 미국의 태평양 플랜에 있어 핵심 국가가 될 것으로 많은 군사 전문가와 외교 전문가가 바라봤는데요. 이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오커스 동맹에 일본이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소식을 알린 바 있었죠. 오커스가 추진하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더불어 전자전, 전력 강화에 일본의 기술력을 끌어들일 계획이고 현재 명칭인 오커스를 일본을 포함해 조커스자쿠스로 바뀔 수 있다며 명칭 변경까지 논의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한 차례 아시아판 나토 구상을 계획한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의 참전은 거부할 이유가 없는 상황. 중국이 러시아의 편을 들며 미국의 속을 긁고 있는 가운데
든든한 동맹이 될 수 있는 일본을 마다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번 나토 초청에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만을 공식 초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죠. 이러한 결단의 중요한 근거는 바로 일본의 재무장입니다. 미국과 달리 일본이 독자적으로 재무장을 추진, 심지어 미국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핵무장까지 이야기하며 일본이 급격하게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절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다치거나 죽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는데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적을 들리지 않아야게 미국은 일본과 공조를 늦추지 않으며 협력을 강화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일본이 미국 몰래 군사력을 이동, 대만과 가까운 최남단 지역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국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다고 하죠.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에서 비행기로 1시간을 더 들어가야 나오 미야코 섬에는 육상자위대 미사일 본부가 들어섰는데요. 최근 이곳의 무장이 강화되고 상설 자위대원이 늘었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휴양지로 알려졌던 섬이 요새로 변모했다고 하죠. 일본 최서단에 위치한 요나군이 섬 역시 일본 자위대 부대와 배치 미사일 부대는 물론이고 전자전 부대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명목상 이유는 중국의 확장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를 배치해 자국 영토를 보호하겠다는 이유였는데요. 미국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일본이 독자적 방위력을 갖추기 위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한 일본군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나서기까지 했는데요. 해상과 항공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상황에 따른 기동 전개를 상정, 이를 위해 군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며 전략 기지 확보를 위해 일본이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아베 전 일본 총리가 핵무장을 주장하며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데 이어 현 일본 정부에서 미국 몰래 무장 강화 및 군사 재배치를 하면서 선을 넘은 행동을 보인 것이죠. 본디 일본 외무상인 하야시 요시마사를 불러 나토 가입 논의를 추진했던 미국과 유럽 관계자들 입장에선 일본의 독자적인 행동에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평화를 위해 군대를 강화하기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군대를 움직이는 것을 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하죠. 일본의 갑작스러운 급발진에 미국 국무장관인 블링컨은 과거를 일본은 잊지 않길 바라며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비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했다고 하죠. 반면 이런 일본과 달리 한국과 협조를 강화해 안보 공백을 메우고 중국, 러시아와 대항할 주요 국가로 한국을 중심으로 두겠다고 밝혔는데요. 블링컨은 한국을 향해 아시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가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 ENSC 인도 태평양 조정관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시시스 대담 자리에서 한국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펼치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유럽에 포커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 포커싱을 둬야 하는 전쟁이라고 밝히며 미국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인도 태평양 지역에 쏠려 있다고 주장했죠. 여기에서 조정관은 한국이야말로 인도 태평양 국가되었는데 중심축 피보신 국가로 평화에 막대한 기여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례적으로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강조했던 예전과는 달리 한국과의 협조를 유달리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이런 미국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일본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마 타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NSS 국장이 실무 회담을 위해 워싱턴에서 회담을 했을 때도 일본은 나토와 관련해 어떠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나토 배제 소문을 들은 일본은 미국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언급, 스스로 제정한 평화헌법 구조를 벗어나 양적 팽창을 하는 것은 간과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며 일본이 태도를 고치기 전까지 나토 합류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하죠. 반면 한국에 대해선 나토 정식 가입은 물론이고 향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테프 구상에 있어 한국을 중심으로 태평양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며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미국이 확언했습니다.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동아시아 평화의 주춧돌이 되는 가운데 한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길 바라며 선진국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북한 공군에서 재정비 움직임이 일어난 것인데요. 미국에서도 이를 심상치 않게 지켜보는 가운데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미국 싱크탱크에서 놀라운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예전부터 꿈꿔왔던 독도 공군기지 계획안을 제시 이를 실천에 옮기자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일본은 즉시 반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대체 미국이 제시한 독도 공군기지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명 그 전에 비해 길이가 늘어났어. 전문가는 과거 위성사진과 최근에 찍힌 사진을 비교하며 말을 이었는데요. 실제로 그의 말처럼 기지는 확장 공사를 거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길어진 활주로는 북한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죠. 지난 8월 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시스는 북한 연구 프로그램 비욘드 패러렐을 통해 평안남도 순천 공군기지 일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바로 활주로였죠. 북한이 순천 공군기지 활주로를 300m 확장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지 전체적으로 규모를 늘리는 움직임이 벌어졌고 기지 주변에 새로 지어진 시설도 모습을 보이는 이례적일 정도로 공군기지 확충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시스는 기존 기지에 수용할 것으로 알려진 미그 기어는 별도로 신형 전투기를 순천 공군기지에 배치할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무게가 늘어난 전투기가 공중에 뜨기 위해선 활주로가 길어져야 하는데요. 시시스는 순천기지에 북한이 신형 전투기를 출격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이라 본 것이죠. 순천 공군기지는 평양 방어를 맡고 있는 기지로 북한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중 가장 신형인 미그 29 전투기 40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공군 가운데 최정예 부대인 제55비행연대가 주둔한 것으로도 알려졌죠. 2019년 무렵에는 KN-25초 대형 방사포를 이 부대에서 시험 발사하는 중요한 행사나 전략 기지로서 북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기지의 변화는 북한이 향후 전쟁을 위한 대비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게 정확하죠. 그렇다면 북한이 들여올 것으로 예정된 신무기는 대체 어디에서 구입해 온 것일까요? 시시스는 구입처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와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 전투기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인민공화국을 통해 유엔 제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전투기 구입을 한 것으로 분석했죠. 그 밖에도 의주비행장의 유지 보수를 위해 트럭이 의주비행장 근처로 몰린 위성사진을 확보하는가 하면 원산 바닷가에 위치한 갈마비행장 근처에 새로운 공군기지를 짓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급작스러운 북한의 공군기지 재정비 움직임은 북한을 주시하던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북한의 공군병력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인데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공군병력은 물론이고 주일 미군 공군기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F-35 부대들은 설사 중국 공군병력이 온다고 해도 충분히 막아낼 만큼 강력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군병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비대칭 전력인 미사일에 집착하며 강력한 화력을 추구하는 공군병력 확충과 시설 재정비에 크게 돈을 투자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북한에서 공군병력에 돈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탄도미사일을 통한 원격 공격과는 별개로 전투기를 사용한 다른 형태의 공격을 상정. 한반도 타격을 위해 북한이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추측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북한과 지근거리에 위치한 서울은 물론이고 주요 기지들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최근 시시스는 보고서를 통해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날로 늘어나는 북한의 도발과 급작스러운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특별 공군기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쓴 것인데요. 조셉 버뮤데즈 연구원은 미국의 특수한 임무 수행을 위해 독도를 중심으로 공군기지를 건설, 한국과 손을 잡아 최신 전투기를 상주시켜 위협에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 독도를 중심으로 무장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죠. 독도와 울릉도 주변은 군사전략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곳으로 북한과 러시아, 일본 등 동해를 중심으로 군의 움직임을 한 번에 살필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기습적인 상대 국가의 움직임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곳으로 이곳을 이용한다면 설사 외부의 침입이 있더라도 한국은 재빠르게 공군부대를 출격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죠. 올해 8월 갑작스럽게 전략폭격기를 출격한 러시아의 도발은 한국에게 동해 전략기지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어 2년 만에 러시아는 Tu-95 전략폭격기 2대를 출격, 한국방공 식별구역 카디지를 침범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여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과 달리 러시아는 한미일지 프리덤 실드 유포 훈련을 견제하는 취지로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즉각 F-16을 출격했지만 러시아는 빠르게 카디즈를 벗어나 러시아로 돌아갔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국회 차원에서 독도 기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울릉도나 독도를 군사기지로 바꿀 수 있다면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도발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울릉도, 독도 주변을 돌며 무력 시위를 하는 일본의 야욕을 꺾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한미일 공조를 원했던 미국의 반대로 인해 울릉도, 독도 주변에 기지를 세우는 일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미군 역시 자국의 항공모함이나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최신 전투기를 이용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건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 더불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 양상 때문에 미국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동해 주변에 상시 배치할 만한 군사기지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죠. CCS의 보고서는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울릉도에 짓고 있는 울릉공항과 사동항은 군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항모나 전투기가 상주할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독도 주변에 인공 건축물을 짓거나 해양 플로트 기술을 활용해 충분한 활주로를 확보한 군사시설을 짓는 것을 CCS는 제안했습니다. 이에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F-35를 비롯해 주요 전략 자산을 운용하는 주의 미군은 한국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생각보다 걸린다고 주장하며 전략무기 운용을 위해 기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이 CCS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나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이 내용이 공개가 되자 일본에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버리지 않았던 일본 입장에서는 CCS의 보고서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미국이 독도의 주인을 한국이라고 인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작년 독도 방어 훈련에 일본이 보인 과민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일본 외무성은 작년 12월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후나코시 다케이로 아시아 대양주국장은 한국의 훈련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의 영토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이죠. 1986년부터 시행된 방어훈련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이 시행한 훈련이지만 일본은 끊임없이 이 훈련이 잘못되었고 부당점거 한독도를 상대로 한국이 쇼를 하고 있다고 일본은 생각했습니다. 방위백서를 통해서도 한국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죠. 18년째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은 미해결 상태에 존재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CS가 독도를 군사기지로 바꾸고 상설기지 건설을 통해 군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리면서 일본은 월권행위라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미국이 인지한 행동이라고 말하며 일본이 오히려 독도에 대한 명백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은 일본에게 기지 건설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며 동맹국인 일본을 무시하는 처사를 항의한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떠한 코멘트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CCS 보고서로 제시된 내용이고 실제 이 내용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으나 일본이 항의할 정도로 한국 정부와 의논한 것은 없다고 말하며 일본의 일방적인 투정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혹시 모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미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장소로 독도만한 장소가 없는 상황. 한국이 동해와 독도를 지키는 단단한 수호기지를 짓길 바라며 공군기지를 통해 러시아와 일본은 물론이고 함부로 한국을 침범하려는 외부의 적들을 퇴치할 수 있게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산무기의 명가 스웨덴이 한국에 도전잠을 던졌습니다. 스웨덴은 한국보다 먼저 전투기를 개발했으며 사부사는 KF-21 개발 완료 시기에 5세대 단발 전투기 개발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때문에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는 KF-21이 한국군만 쓰는 집 지키기용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엉터리로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 튀르키예나 인도와 달리 스웨덴 사부사는 명품 전투기 그리펜을 만들고 수출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의 T-50A 훈련기가 지난 미공군 훈련기 사업에서 보잉과 사부가 합작한 T-7A 레드호크에 패한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스펙이 KF-21 보람의 블록3과 가격과 성능이 비슷하거나 우수합니다. 스웨덴의 계획이 완성된다면 그리펜을 만든 전투기 명가라는 명성을 등에 얻고 수출 경쟁에서 KF-21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기껏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국 항공기 시장의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브가 만든다는 5세대기의 실체를 잘 따져보면 그리 겁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브가 만든다는 5세대기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KF-21이 FA-50의 길을 이어 수출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우선 결정적으로 사브의 5세대기는 실체가 없습니다. 또 미국의 게드, 영국과 일본이 개발 중인 템페스, 독일과 프랑스의 피카즈 같은 6세대 하이급 전투기는 우리의 보라매와 시장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 전투기라고 똑같은 전투기가 아니고 모든 무기는 용도에 맞는 사용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세대 이상의 미들급 전투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사업이 성공할 가망이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유일합니다. 튀르키예, 인도 등이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지난 전적을 따져보면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으며 러시아가 개발한다던 체크메이트는 이번 전쟁으로 사업이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따라서 사브가 만든다는 5세대 스텔스기만 제친다면 KF-21 보라매는 미래 전투기 시장에서 항공기 시장을 독점할 유일한 미들급 전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총 3,000대 이상 수출된 F-16의 딜 차기 베스트셀러로 등극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보라매가 전투기 명가 사브의 신형 스텔스기를 꼭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세계적인 국제 언론 포링 폴리시 왜 스웨덴은 전투기를 팔지 못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의 판매가 저조한 이유를 세세히 분석한 기사였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기 전투기였던 그리펜이 어쩌다 그렇게 됐냐는 반응이 많은데요. 제이스민 39 그리펜은 스웨덴 사브사가 만든 경량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의 타겟은 둘이었는데요. 최우선 타겟은 미들급 이상의 첨단 고성능 전투기를 살 수 없는 돈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는 그리펜의 스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펜은 스웨덴의 최대 위협인 러시아 공군의 비행장이 전부 파괴되는 상황을 가정해 700m 정도의 비포장도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또 1시간 내에 금융 및 장비 교체가 가능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이런 특성은 막대한 유지비가 드는 공항시설이나 복잡한 정비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후진국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기체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리펜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는데요. 이렇게 그리펜 수출이 활발해지자 고성능 전투기를 보조할 로우급 전투기를 찾는 국가들이 그리펜을 구입했습니다. 결국 가격 대비 훌륭한 운용 특성과 유지보수에 집중한 개발 컨셉이 잘 먹혀든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그리펜은 한창 제작이 진행 중인 수량을 포함하면 무려 300대가 판매된 21세기 베스트셀러 전투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실적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먼저 초창기에 양산된 제이스민 39 그리펜 CD형은 이사 레이더에 비해 떨어지는 기계식 레이더와 구식 항전, 낮은 무전 탑재량 등 시대에 뒤떨어진 성능 탓에 주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의 FA-50 주문이 폭주했는데요. 지금 한창 선주문이 진행 중인 FA-50 블록 22, 이사 레이더, 대전자전 능력이 감화된 신형 항전, 개선된 공대공 무장과 연료 탱크로 그리펜보다 부분적으로 우수하거나 맞먹는 성능임에도 가격이 반값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최대 고객인 우리 국군이 도입 수량을 떠받쳐주면서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낮춘 덕을 톡톡히 본 것인데요. 이에 대응해 스웨덴 사부는 이사 레이더와 신형 항전 등으로 대폭 개량된 그리펜 EF의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는 신형 그리펜 2가 KF-21 매도 탑재되는 유럽제 첨단 중장거리 미사일 엠비더 미티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 이유는 비싸도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싸고 우수한 성능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리펜 CD형과 달리 이 F형은 비싼 단가와 살인적인 유지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단가 중 3당수를 차지하는 레이더, 항전, 엔진을 전부 외산으로 쓰다 보니 단가가 폭등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가격이 무려 1,000억 원을 가뿐히 넘습니다. 최악으로 가정할 경우 미들급인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이나 비싼 가격과 유지비로 악명이 자자한 유로파이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 이 돈이면 FA-50 블록 20을 3대나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펜 2에 달리는 ES-05 레이븐 레이더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가 판매하는 이사 레미더인데요. 그런데 이 레이더의 수자는 대한민국에서는 구식 기술로 취급되는 갈륨 디소가해제입니다. FA50 블록 20에 탑재될 국산 질화 갈륨가엔 이사 레미더에 비해 한 급 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브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28일 그리펜에 탑재할 신형 질화 갈륨 이사 레이더를 그리펜 D형에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망은 더 나빠지고 있는데요. 사실 사브의 계획은 거창하지만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담수가 외산이라 개발비가 높습니다. 당연히 생산 단가 역시 비싸고 개량을 할 때 필요한 비용도 상당합니다. 한마디로 사는 놈이 호구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안 되고 가성비가 낮아져 고객이 줄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부품 단가가 급상승해 가격이 폭등하는 막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펜 전투기의 수출 전망이 암울해지자 갑자기 이제 막 시제 비행에 성공한 KF-21 보라매로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로우 미들급 전투기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KF-21 보라매뿐이기 때문인데요. 2022년 현재 로우급 전투기의 최강자는 FA-50입니다. 하지만 미들급으로만 올라가도 한국은 명함조차 내밀 수 없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과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F-16의 경우 최신 개량형 F-16V가 불티나게 팔려서 10년치 주문이 밀려있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 공군의 미들급 전투기를 F-16이 독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에 반해 우리가 만든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이제 막 비행시험을 시작한 신생아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비교를 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2030년대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F-16V의 생산이 마무리될 2030년대가 되면 다소의 라팔이나 F-16은 설계 수명의 한계를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F-16은 1974년 1월 20일 개발돼 생산됐고 라팔은 1986년 7월 4일 초도기가 비행했는데요. 달리 말해 이사 레이더, 스텔스기, 아르스트나 5세대 단거리 미사일 같은 첨단 기술은 아예 상상도 못할 옛날의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태생적으로 기본 골격이 너무 구식이라 아무리 개량해도 미래 전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능력에 맞출 수 없다는 분석이 전세계 군 전문가들의 편인데요. 그런데 대체할 항공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주요 항공 강국들이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이성급 국가들과 함께 F-22와 F-35를 뛰어넘는 첨단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F-16의 뒤를 이을 미들급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들급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저가형 5세대 스텔스기 체크메이트 개발을 선언했고 튀르키예는 국산 전폭기 TFX의 개발을 한창 추진 중입니다. 또 인도 역시 테자스 전투기의 뒤를 이어 5세대급 전투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 모두 엉망진창입니다. 우선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고 튀르키예의 TFX는 멘진조차 구하지 못해 우왕좌왕 중이며 인도는 그냥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현실적이라 여겨졌던 대안은 스웨덴 사부가 개발한 그리펜이 F였지만 이마저도 가격 폭등으로 비싸기만 한 애물단지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9일 KF-21 보라매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시제기 기준 4.5세대 최고 성능, 블록선 기준 5세대 스텔스기인 미들급 전투기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고성능 전폭기를 만든 경험이 없던 한국에서 세상이 놀랄만한 전투기를 갑자기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미래에 사용할 주력기를 고민하던 후진국과 나름 힘 좀 쓰지만 항공기술은 없어 쓸만한 미들급 전투기를 찾던 지역 강국들이 KF-21 보라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1000억 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과 4.5세대 최상급의 성능, 5세대 스텔스기 개량 가능이라는 조건만 보면 KF-21 보라매보다 나은 전투기가 없습니다. 만약 이 분석대로 KF-21이 전세계 미들급 전투기 시장을 독점할 경우 F-16의 3000대 수출은 따를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에 준하는 수출 실적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들은 예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KF-21 보람에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펜 사업이 죽을 쓰던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5세대 단발 스텔스기 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러시아 체크메이트와 비슷한 로우 미들급 성능을 가진 5세대 단발기를 개발 중인데요. 같은 포지션으로 대박을 냈던 그리펜의 뒤를 따라 틈새 시장을 노리겠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KF-21 보라매가 독차지할 수 있는 미들급 시장을 상당히 잠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브가 이번에 5세대 스텔스기 개발을 발표한 것은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자신감 때문이 아닙니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개발하던 6세대 하이급 전투기 템페스트의 개발에 스웨덴보다 돈도 많고 기술도 좋은 일본이 끼어들면서 찬밥이 된 스웨덴이 어쩔 수 없이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가까운데요. 그 증거로 사브사는 이미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2013년부터 5세대 스텔스기 FS-2020을 개발해 2020년에 시제기를 낼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여러 예산을 잃었고 조립품처럼 전투기를 만들던 사브의 개발 역량으로는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해져서 결국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보잉과 합작해 대한민국과 로키드 마틴의 합작 훈련기 T-50A를 꺾었던 T-7A 레드호크의 개발마저 지연되며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오래된 전투기 명가라 할지라도 사브사의 5세대기가 제대로 개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사브사의 C0는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세계적인 군사 언론지 제인스에서 그리펜 판매 부진에 실망한 사브 CEO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사브 C0는 그리펜의 수출이 부진한 것은 그리펜의 성능이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 외교적 영향력으로 F-16 판매를 감료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같은 시기 우리 FA-52 꾸준한 개량과 단가 억제로 초대박을 내고 KF-21의 본격적인 시험 비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실력이 없는 나라들의 푸념에 불과한데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4.5세대 쌍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미친 짓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예전과 반대로 세계가 인정할 만큼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